부모님이 제게 사주신 신혼집 아파트 열쇠를 막 받은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시동생 식구 3명을 데리고 문 앞에 서서는 당장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막 화를 내려던 찰나 남자친구가 먼저 나서서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그 순간 저는 그가 저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달려와서 그들이 진작부터 짜놓은 얄팍한 수작을 그 자리에서 폭로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서민아가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끝까지 누르자 경쾌한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새 아파트에는 아직 빈집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원목 마루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잿빛이 도는 오후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마포의 고층 건물들이 겹겹이 늘어서 있었고 저 멀리 한강이 바람을 짓누르는 은빛띠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현관에 서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고개를 숙여 자신의 신발부터 가지런히 정리했다. 마치 이 고요한 집을 깨울까 봐 조심하는 듯 아주 가벼운 몸짓이었다. 이곳은 부모님이 그녀를 위해 마련해 주신 신혼집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딸 서민아를 위해 마련한 집이지 어떤 예비부부나 특정 가족을 위한 집은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가죽 열쇠고리가 꽉 쥐어져 있었다. 차가운 금속 장식에 손끝이 저릿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남자친구 강정우가 보낸 메시지였다. 벌써 1층 로비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다. 서민아는 내가 내려가서 마중할게라고 적었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지우고 다시 썼다. 문 열어줄게. 올라와.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까마득한 아래로 사람과 차들이 조그맣게 보였다. 짙은 색 코트를 입은 강정우가 고개를 들다가 마침 그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그는 항상 그녀를 안심시키는데 탁월했다. 비가 올 때면 회사 로비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렸고 그녀가 고수를 먹지 못한다는 사실도 정확히 기억했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을 처음 뵈러 갔을 때도 해산물 비린내를 질색하면서도 차가운 냉동 창고 옆에 앉아 반나절 내내 그녀의 아버지를 도와 송장을 대조해주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 조미란 여사가 강정훈의 집안 형편을 두고 내내 마음을 놓지 못할 때도 서민아는 강정우만 자기 편에 서준다면 웬만한 일은 다 맞춰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녀는 공동현관 문을 열어주고 돌아서서 주방 쪽을 한번 살폈다. 조리대 위에는 아직 뜯지 않은 생수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집은 아직 본격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고 엊그제 배송된 소파와 식탁이 전부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봄이 되어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창가에 작은 원탁을 하나 두어야지. 주말 아침이면 자신은 거기서 디자인 스케치를 하고 강정우는 경제 뉴스를 보거나 그저 가만히 마주 앉아 있어도 좋겠다고. 초인종이 울렸다. 서민아가 쟁걸음으로 다가가 문을 열자 문 밖에는 강정우가 문틀을 짚은 채 서 있었다. 얼굴에는 찬바람을 맞은 서늘한 기운이 살짝 감돌고 있었다. 그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 집안을 한 바퀴 휙 둘러보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좋은데? 그치, 서민아도 마주보고 웃었다. 엄마가 엄청 깐깐하게 고르셨어. 말로는 투자용이라 하셨지만 사실 최근 몇 달 내내 일조량이랑 학군만 보러 다니셨거든. 장모님이 원래 매사에 꼼꼼하시잖아. 강정우는 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치고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입지도 정말 좋다. 나 여의도 회사까지 출퇴근하기도 가깝고 너 작업실 가기도 편하겠어. 그가 우리라고 말할 때 그 어감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웠고 서민아의 귀에도 편안하게 들렸다. 그녀는 식탁 쪽에 기대서서 저녁에 먼저 가서 뜨끈한 곰탕이나 한 그릇 먹을까 하고 물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강정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를 확인한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0.5초쯤 멈칫했다. 누구야? 서민아가 가볍게 물었다.
어머니 강정우가 휴대폰을 살짝 들어 보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화 좀 받을게. 그는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 유리문을 아주 살짝 열고 나갔다.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커튼 자락이 가볍게 흔들렸다. 서민아는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가 목소리를 한껏 낮춰 지금, 마침, 네, 알겠어요 하고 짧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통화는 그리 길지 않았다. 안으로 돌아왔을 때 강정우는 이미 평온한 표정을 되찾은 상태였다. 그는 콧대를 한번 쓰다듬고는 서민아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마침 이 근처에 계신다네. 우리 오늘 열쇠 받는 거 아시고 지나가는 길에 집이나 한번 보고 싶으시다고 하셔. 그냥 잠깐 쓱 둘러보고 가실 거야. 서민아는 순간 멍해졌다. 양가 부모님이 이미 몇 차례 만나 결혼식이나 예식 형태를 논의했을 때만 해도 예비 시어머니 강말순 여사가 대놓고 며느리를 쥐고 흔들려는 타입은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말할 때마다 유독 앞으로 다 한 식구인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버릇이 있었다.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경계선을 한꺼풀씩 벗겨내는 시기였다. 서민아는 본능적으로 마음이 불편했지만 집을 보러 오시겠다는 어른을 대문 밖에서 막아서는 것도 너무 유난 떠는 것 같았다. 그럼 오시라고 해 그녀가 대답했다. 강정우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걱정 마. 어머니도 그냥 새집이 궁금해서 그러시는 거야. 허튼 소리 절대 안 하실 테니까. 20분 뒤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 서민아가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강말순 여사였다. 예비 시어머니 강말순은 짙은 갈색 롱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볶은 채였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시선은 이미 서민아를 건너뛰어 집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으로는 아이고 역시 새집이라 확다르네 라고 하면서도 발걸음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았다. 마치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말순의 등 뒤로는 시동생 강동혁이 서 있었고 그의 품에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안겨 있었다. 동서 한소연은 커다란 가방을 든 채 신발도 채 벗기 전에 고개를 쑥 내밀고 집 안을 기웃거렸다. 아이는 졸음에 겨워 아빠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멱살을 쥐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자다 말고 곧바로 실려온 모양새였다. 서민아의 손끝이 딱딱하게 굳었다. 어머님, 어떻게 다 같이 그녀가 말을 채 맺기도 전에 입을 다물었다. 강정우 역시 이 상황은 예상치 못했는지 즉시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동혁이는 여기 왜 데려온 거예요? 데려오면 뭐 덧나니? 강말순이 신발을 벗으며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투로 대꾸했다. 다 한 식구인데 집 구경 좀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 동혁이 요새 속도 시끄러운데 얘 데리고 바람도 좀 쐴 겸 올라와서 숨 좀 돌리게 한 거다. 동서 한소연이 멋쩍게 웃으며 현관 수납장 옆에 능숙하게 가방을 내려놓았다. 형님, 집 정말 좋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널찍해요. 그 형님이라는 호칭이 너무나도 빨랐다. 마치 이미 이 집에 짐을 풀고 살기 시작한 사람처럼. 서민아는 대꾸하지 않았고 길을 비켜주는 동작도 반박자 늦어졌다. 하지만 불청객들은 이미 집 안을 점령하고 있었다. 강말순은 곧장 안방으로 직진하더니 이리저리 둘러보며 허공에 대고 손으로 벽면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이 방은 남향이라 겨울에도 볕이 잘 들고 따뜻하겠네. 옷장은 이쪽 벽으로 붙이면 딱 맞고 저쪽 작은 방은 좀 좁긴 한데 얘 방으로 쓰기엔 충분하겠다. 한소연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작은 방 문을 열어보고는 한술 더 떠서 강동혁에게 웃으며 물었다. 여보, 여기 애기 방으로 쓰면 딱 좋겠죠? 책상은 창가 쪽에 붙이고 수납장은 저쪽으로 밀어넣고요. 강동혁은 아이를 안은 채 마치 자기 집 거실 소파를 고르듯 엊그제 새로 들어온 회색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체중이 실리자 푹신한 쿠션이 쑥 들어갔다. 그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낮게 몇 마디 어르더니 고개를 들어 거실을 휘 둘러보았다. 응, 좋네. 우리 세 식구 살기엔 충분하겠어. 그 살 만하겠어라는 말이 허공에 떨어지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서민아는 식탁 옆에 서서 목구멍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시선이 1cm 단위로 그들의 행동을 훑어내렸다. 그녀의 부모님이 이 아파트를 계약할 때 베란다에 반창 유리를 덧댈지 말지조차 딸의 의견을 먼저 물었었다. 조밀한 여사는 집이란 건 내가 사는 곳이지 남한테 평가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니 무조건 내 마음에 쏙 들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었다. 그런데 지금 초대받지도 않은 남들이 이 공간에 서서 그녀 대신 방 배치를 하고 있었다. 어머님, 서민아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꾹 누르고 최대한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어떻게 도련님이랑 동서가 같이 오신 건가요? 방금 정우 씨한테는 그냥 집만 잠깐 보고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안방 문과에서 채광을 확인하던 강말순이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마치 서민아가 이 상황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방금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다. 미나야, 그녀가 과장된 한숨을 내쉬며 갑자기 어른 특유의 친근함과 난처함을 섞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이런 좋은 날에 구질구질한 소리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집안에 큰일이 터졌는데 며느리 될 너한테 숨길 수도 없지 않니? 실은 동혁이가 사업한답시고 돈을 좀 끌었었는데 그게 꽉 막혀버렸다. 당장 빚쟁이들이 독촉을 해대는 통에 지금 살던 월세방도 비워주게 생겼어. 애가 이렇게 어린데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잖니. 서민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말순이 서민아 앞으로 두 걸음 다가오며 한껏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너도 이제 우리 집안 큰며느리잖니? 동생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맏형수가 나서서 걷어주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 그냥 아주 잠깐만 신세 좀 지게 해줘라. 급한 불 끄고 자리 잡으면 금방 나갈 거다. 마침 이 집은 아직 살림도 안 합쳤고 너희 결혼식도 몇 달이나 남았지 않니? 그녀의 입에서 나온 잠깐이라는 단어는 먼지 한 톨만큼이나 가벼웠다. 한소연도 질세라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거들고 나섰다. 형님, 저희도 막무가내로 죽치고 살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얘기 다칠까 봐 임시로 피할 곳만 아주버님 일 정리되는 대로 곧바로 방구해서 나갈게요. 강동혁은 아이를 안은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 구차한 구걸의 몫을 온전히 자기 어머니와 아내에게 떠넘긴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서민아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발을 딛고 있는 이것일 바닥이 낯선 사막처럼 느껴졌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당연히 이 집에 들어와 살 수 있다고 합의를 끝낸 것일까? 그리고 강정우는 과연 이 기막힌 상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자친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우 씨 이거 다 알고 있었어? 강정우가 입을 반쯤 벌리고 무어라 변명하려던 찰나 강말순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당연히 정우도 다 알지. 다 같은 가족인데 내거 따질 게 뭐 있니? 서민아의 심장이 바닥까지 쿵 떨어졌다. 이건 제 부모님이 저 살라고 사주신 제 집이에요. 그녀는 마침내 그 알량한 예의를 한꺼풀 벗겨버렸다. 제가 왜 도련님 식구들을 제 신혼집에 들여야 하죠? 정 어려우시면 다른 고시원이나 싼 월세방을 구하시든가 아니면 월세방은 땅 파면 공짜로 나오니 강말순이 앙칼지게 말을 자르며 본색을 드러냈다. 내 친정 부모님 딸이라곤 너 하나뿐인데 어차피 이 집도 나중엔 다 너희 부부 공동재산 될 거 아니냐? 동생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겨서 며칠만 신세 좀 지겠다는데 넌 들어오기도 전에 이딴 식으로 매몰차게 굴면 남들이 시험이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손가락질한다. 서민아의 가슴이 답답하게 옥죄어와 반박하려던 순간 강정우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엄마. 순식간에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강정우가 서민아 앞을 반보 정도 가로막고 서서 무서운 얼굴로 소리쳤다.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지금 이렇게 무작정 동혁이네 다 데리고 와서 방을 내놓으라 마라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투가 어찌나 빠르고 단호한지 기세등등하던 강말순마저 흠칫 놀라 굳어버렸다. 서민아 역시 놀란 눈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강정우는 주먹을 꽉 쥔 채 진짜로 화를 억누르는 것처럼 보였다. 동혁이 빚진 거 다른 방법 찾아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쳐들어와서 방 쓸 계획부터 세우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미나 부모님이 큰맘 먹고 해주신 집이고 오늘 당장 열쇠 받은 날인데 엄마가 이러시면 미나 입장이 뭐가 돼요? 강말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입술만 달싹이다가 끝내 자존심 상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쥐어짜냈다. 나는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한 짓이다. 일단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강정우가 싸늘하게 말했다. 더는 말 꺼내지도 마시고요. 한소연은 얼굴에 억지로 걸치고 있던 미소마저 무너져 내렸고 허둥지둥 강동혁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아이를 아는 강동혁이 엉거주춤 일어나며 시선을 피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잠이 깬 아이가 칭얼거리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몇 초간 분을 사귀던 강말수는 마침내 아들을 원망스럽게 쏘아보고는 가방을 획 낚아채며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오냐, 내 놈 이제 머리 좀 굵어졌다고 여자의 눈이 멀어 제 동생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나 몰라라 해라. 그녀는 문밖을 나서기 직전 고개를 돌려 서민아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시집오기도 전부터 아주 대단하구나. 쾅 문이 요란하게 닫혔다. 폭풍이 휩쓸고 간 집안에는 보일러 돌아가는 미세한 소음만이 맴돌았다. 서민아는 제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손바닥에 밴 식은땀을 느꼈다. 귓가에는 갑작스레 쏟아진 폭우에서 갓 빠져나온 것처럼 위잉거리는 이명이 남았다. 강정우가 뒤돌아서서 그녀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고는 황급히 다가왔다. 미나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무작정 동혁이네까지 데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서민아는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가슴속에 뭉쳐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며 그 자리에 서늘한 공포와 피로감이 밀려왔다. 정말 몰랐어. 그녀가 낮게 물었다. 어머니가 그냥 집 구경만 하고 싶어 하시는 줄 알았어. 강정우가 미간을 짚으며 괴로운 투로 대답했다. 나도 요새 집안일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동혁이 사고 친 거 어머니가 계속 감싸고 돌다가 이틀 전에야 겨우 입을 여셨거든. 설마 하니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뻗어 서민아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쥐었다. 방금 내가 똑똑히 선 그었잖아. 절대 걔네 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할 거야. 그 말의 무게는 제법 단단하게 들렸다. 서민아는 그를 마주 보았다. 조금 전 자신을 보호하듯 막아섰던 그의 넓은 등을 떠올리자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강씨 집안의 모호한 경계선을 알고 있었다. 강말순 여사가 툭하면 남의 것을 두고 다 한 식구 건대라고 포장하기 좋아한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강정우가 이렇게 단단하게 방패막이가 되어준다면 시어머니가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절대 그 선을 넘지 못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뜨며 조용히 내뱉었다. 나 정말 너무 놀랐어. 알아. 이 강정우가 그녀를 품에 깊숙이 끌어안고는 널찍한 손바닥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내가 중간에서 처신을 똑바로 못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이 아파트는 오직 우리 둘만의 공간이야. 누구도 함부로 못 들어와. 오직 우리 둘만이라는 그의 속삭임이 귓가를 간지렸다. 아주 다정하고 무거운 약속처럼.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원래 계획했던 가구 배치 논의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거실에 멍하니 앉아 생수 반 병을 나눠 마셨고 강정우는 끝없이 안심시키는 말들을 쏟아냈다. 그는 결혼 전후의 경계는 확실해야 한다며 형제는 형제고 부부는 부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절대 서민아가 억울한 일 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서민아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만 그 말들을 서서히 믿게 되었다. 아니, 믿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3년이라는 긴 연애의 시간 동안 쌓인 신뢰는 단 한마디 말로 세워진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녀는 강정우를 현관까지 배웅하며 기꺼이 자신의 손으로 예비용 열쇠를 건네주었다. 다음 주에 가구 들어오는 거 자기가 봐준다고 했지. 그녀가 말했다. 이거 가지고 있어? 괜히 나 회사에서 발동동 구르면서 뛰어오지 않게? 강정우는 그 열쇠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쓱 받아챙기며 사람 좋게 웃었다. 응, 알았어. 무슨 일 생기면 꼭 너한테 먼저 물어볼게.
현관문이 닫힌 뒤 서민아는 텅 빈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가지런히 거실을 향해 놓인 새 슬리퍼 코끝을 내려다보았다. 조금 전 강말순 일가족이 흙발로 밟고 지나간 동선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현관 매트의 각을 똑바로 맞추고 강동혁이 제 집처럼 열어젖혔던 작은 방 창문을 꽉 닫아 잠갔다. 바람이 잦아들자 집안은 숨막히도록 고요해졌다. 일주일 뒤 서민아는 퇴근 후 곧장 아파트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옆집 임 여사가 쓰레기 봉투를 든 채 마주쳤다. 그녀는 서민아를 보자마자 반갑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 서민아 씨, 벌써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시려나 봐요? 서민아는 열린 버튼을 누른 채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네. 아닌데요. 가구만 며칠 전에 들어왔고요. 어라. 그럼 어제 다녀가신 분들 인테리어 업자 아니었어요? 임 여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제 보니까 남자친구분이 어머니 모시고 와서 현관문 열고 이리저리 치수 재고 계시던데요. 그 어머님 되시는 분이 거실 벽 쪽을 좀 더 봐야겠다고 하시길래 전 가벽이라도 세우시는 줄 알았죠. 가방끈을 움켜쥔 서민아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어제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네, 어제 오후에요. 남자친구분이 직접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가시던 걸요. 임 여사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상 대화라 여겼다. 젊은 부부들 결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네. 집 예쁘게 꾸미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임 여사 등 뒤로 엘리베이터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서민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2, 3초가 지나서야 힘겹게 자기 집 현관문으로 향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보니 집안은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소파의 각도도 그대로였고 식탁 위에는 깜빡 잊고 안 치운 택배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으며 조리대 역시 깨끗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 정상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원목 마루, 벽모서리, 안방 문손잡이까지 꼼꼼히 살폈다. 심지어 현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남겨진 발자국이 없는지까지 살폈다. 특별히 눈에 띄는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임 여사가 생사람 잡을 리는 만무했다. 강정우가 자기 엄마를 데리고 이 집에 몰래 들어왔다. 그리고 나한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민아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신경질적으로 강정우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타자치는 소리와 웅얼거리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아직 사무실인 모양이었다. 미나, 그가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받았다. 퇴근했어. 어제 정우 씨 혼자 아파트 왔었어. 서민아가 단도직입적으로 찔렀다. 수화기 너머가 1초 정도 싸늘하게 정적에 휩싸였다. 누가 그래? 강정우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정보의 출처부터 알아내려는 본능적인 방어였다. 아, 그거. 응, 잠깐 들렀어. 서민아의 목구멍이 사포를 삼킨 듯 뻑뻑해졌다.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어차피 저녁에 만나서 말하려고 했지. 강정우가 행여나 직장 동료들이 들을까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어머니가 지난번에 쫓겨나듯 가시고 나서 엄청 서운해하셨잖아. 요 며칠 계속 집에서 들들 볶으시길래 아예 한 번 더 모시고 가서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시켜드리고 체념하게 만들 작정이었어. 너도 우리 어머니 고집 알잖아.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포기 안 하시면 나중에도 계속 미련 가지실 테니까. 서민아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다. 강정우가 다급하게 변명을 이어갔다. 들어가서 뭐 딴짓한 건 아니고 진짜 그냥 빙 둘러보고만 나왔어. 어머니가 옆에서 헛소리 하시는 것도 난 한 귀로 듣고 다 흘렸고. 미나야, 나는 내가 또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화낼까 봐 일 다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말하려고 한 거야. 그의 해명은 논리정연했고 심지어 여자친구를 배려하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했다. 서민아는 식탁 모서리에 등을 기댄 채 텅 빈 맞은편 하얀 벽을 멍하니 응시했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벽이었다. 하지만 그 위로 지난번 강말순이 그곳에 서서 손을 허우적대며 미래의 방 크기를 가늠하던 환영이 겹쳐 보였다. 본능적인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당장 남자를 쥐잡듯 잡을 명분은 부족했다. 다음부터 올 거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연락해. 그녀가 힘겹게 한마디를 뱉어냈다. 알았어. 강정우가 일말의 망설임 없이 덥석 대답했다. 당연하지. 너 이상한 상상하지 마.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오늘 밤에 내가 좀 일찍 퇴근해서 너 좋아하는 그 집 닭갈비 포장해서 갈게. 응.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도 서민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머리보다 몸이 먼저 위험을 감지한 것이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파트 등기권리증 원본과 혼전 재산 분할에 대한 개인 재산 공증 서류가 들어있었다. 엄마 조미란 여사가 이 서류를 건네줄 때 정색하며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미나야. 남자를 사랑하는 거랑 내 집, 내 돈 지키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그 녀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선을 명확하게 그어놔야 나중에 탈이 안 나는 법이야. 그때만 해도 서민아는 엄마가 너무 유난을 떤다며 웃어넘겼었다. 하지만 지금 서류 봉투를 다시 서랍에 밀어넣는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아주 무겁고 느렸다. 그 후 며칠 동안 겉보기에는 강정우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늘 그렇듯 퇴근길에 마중을 나왔고 그녀의 무거운 노트북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으며 주말에는 새집의 달 커튼 샘플을 고르러 함께 다녔다. 하지만 서민아의 눈에는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미세한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예전보다 휴대폰을 손에서 절대 놓지 않았다. 강말순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득달같이 자리를 피해서 받았다. 하루는 마트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날씨가 제법 쌀쌀했다. 서민아가 소매 끝으로 손을 둥글게 말아쥐고 있을 때 강정우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 켜졌다. 발신자는 어머니였다. 그는 화면을 흘끗 보더니 쫓기듯 나 저쪽 가서 통화 좀 하고 올게라며 쏜살같이 주차장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돌아왔을 때 그의 안색은 잿빛이었지만 묻기도 전에 천마가 동혁이 일로 또 신세 한탄이시네 라며 얼버무렸다. 어머니는 내가 멀쩡한 대기업 다니니까 온 집안 식구들 밥줄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 강정우가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이해 좀 해줘. 우리 결혼만 딱 하고 나면 내가 철저하게 선 그을 테니까. 서민아는 고개만 끄덕일 뿐 더는 캐묻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팽팽한 활시위가 당겨져 있었다. 3년이나 살을 맞대고 사랑한 남자를 최악의 잣대로 재단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수면 위로 추악한 꼬리를 드러낸 진실을 모른 척 덮어둘 수는 없었다. 그 팽팽하던 활시위가 맥없이 끊어져 버린 것은 어느 목요일 깊은 밤이었다. 그날 서민아는 야근에 시달리다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기진맥진한 상태로 아파트에 돌아왔다. 강정우는 이미 씻고 편안한 홈웨어 차림으로 침대 헤드에 기대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직 정식으로 부부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반년 전부터 반동거 상태나 다름없었다. 강정우는 다음 날 출근 동선이 맞으면 종종 이 집에서 자고 갔다. 씻고 나온 서민아가 침대에 쓰러지듯 눕자 머리가 베개에 닿기 무섭게 골아떨어질 만큼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새벽녘 아주 조심스럽게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민아는 설핏 잠에서 깼다. 안방문이 열렸다 닫히고 이어서 베란다 유리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소리가 났다. 문틈으로 칼바람이 스며들어왔다. 서민아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호흡은 깊이 잠든 사람처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귀는 바짝 세웠다. 베란다로 나간 강정우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알아요, 어머니. 지금은 안 돼요. 걔가 아직 눈치채고 잔뜩 경계하고 있다고요? 결혼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새벽 공기가 너무 맑은 탓에
그가 필사적으로 짓누른 쇳소리 같은 단어들이 차가운 바람을 타고 방 안으로 뚝뚝 떨어졌다. 아파트 명의가 미나 앞으로 되어 있으면 어때요? 결혼하면 다 부부 공동재산인데. 이불 속에서 서미나의 손가락이 하얗게 오그라들었다. 베란다 밖 어디선가 실외기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방금 들은 그 소름 끼치는 말을 그녀의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하는 톱니바퀴 같았다. 강정우가 다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속삭였다. 일단 짐부터 들이밀고 살게 해놓으면 장땡이죠. 그때 가서 걔가 쫓아내고 싶어도 맘대로 되겠어요. 장모님도 딸 하나뿐인데 나중에 돌아가시면 이 재산 결국 다 우리. 뒷말은 듣지 못했다. 소리가 안 들려서가 아니라 그녀의 머릿속 퓨즈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어둠 속에 잠긴 천장을 노려보았지만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등 뒤로 서늘하게 식어가는 침대 시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곁에 누워 다정하게 이불을 덮어주며 내일 아침에 해장국 같은 콩나물국 끓여줄까? 라고 속삭이던 그 남자가 남긴 체온이었다. 이 아파트는 오직 우리 둘만의 공간이야. 라고 그는 말했다. 절대 걔네 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라고 그는 약속했다. 그 달콤한 혀발림 뒤에는 소름 끼치는 퇴로가 숨겨져 있었다. 베란다 문이 다시 닫힐 때 강정우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을 내디뎠다. 매트리스가 푹 꺼지며 그가 다시 침대 위로 기어 올라오더니 그녀의 어깨 너머로 이불을 꼼꼼하게 끌어당겨 주었다. 그 손길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그녀가 넘어질까 꽉 잡아주던 손, 부산의 매서운 바닷바람을 막아주던 손, 처음 장인어른 앞에서 미나, 제 목숨 걸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으라며 넉살 좋게 웃던 바로 그 손이었다. 서미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위장에서부터 역겨운 한기가 끊임없이 치밀어 올랐다. 다음 날 아침, 서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잠에서 덜 깬 강정우가 하품을 쩍쩍하며 다가와 등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오늘 회사에서 단합대회 있어서 일찍 출발해야 해. 서미나는 갓 내린 커피잔을 그에게 밀어주며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 늦게 끝날 것 같아. 그럼 오늘 저녁은 나 혼자 먹어야겠네. 강정우는 머그잔을 들어 올리며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다. 응. 그녀는 그와 시선도 맞추지 않은 채 싱크대 옆에 엎어놓은 물기 없는 유리컵만 뚫어져라 응시했다. 어젯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신기하게도 머릿속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맑았다. 끓어오르는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처절하게 농락당한 자의 텅 빈 허무함이었다. 강정우는 그녀가 어젯밤 내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확신하는 눈치였다. 즉, 이 남자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생각 따위는 없었다는 뜻이다. 결혼이라는 족쇄를 먼저 채워놓고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치밀한 함정이었다. 서미나는 오후 반차를 내고 회사 단합대회 장소가 아닌 아파트로 곧장 차를 돌렸다. 그녀는 아파트 맞은편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식어 빠진 커피는 입에도 대지 않은 채 독수리처럼 공동 현관문만 주시했다. 정오가 채 되기도 전에 낡은 용달차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멈춰 섰다. 차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쇠줄자와 도면 판을 들고 내렸다. 그 뒤를 이어 도착한 택시에서 강말순이 위풍당당하게 내렸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준 옷차림에 손에는 빳빳한 파일 하나를 쥐고 있었다. 아파트 동 호수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계약을 성사시킨 건물주처럼 오만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강정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한소연이 아이를 안은 채 헐레벌떡 택시에서 내렸다. 그녀는 아이를 달래며 건물을 향해 종알거렸다. 거실에 가벽 쳐서 방만 들면 우리 아기 밤에 일찍 잘 수 있겠다. 그치?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서미나의 명치끝에 육중한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영수증을 커피잔 밑에 쑤셔넣고 가방을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카페 문을 부서져라 열고 나갈 때 문에 달린 종이 어깨에 부딪혀 신경질적인 쇳소리를 냈다.
서민아가 헐떡이며 해당 층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먼저 도착한 작업자 2명이 마침 내리고 있었다. 강말수는 서민아의 집 문 앞에 서서 강정우가 몰래 넘겨준 예비용 열쇠로 능숙하게 도어록을 따고 있었다. 어머님. 서민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복도에 있던 모두의 행동을 정지시킬 만큼 날카로웠다. 강말순이 흠칫 놀라 돌아보았다. 찰나의 당황스러움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곧바로 두꺼운 낚가죽을 깔고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냈다. 내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서민아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에 들린 가죽 열쇠고리를 찢어 죽일 듯 노려보았다. 자신이 직접 강정우의 손에 쥐어주었던 바로 그 열쇠였다. 이미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낯선 인부들까지 복도에 멀뚱히 서 있었다. 강말수는 아예 숨길 생각조차 포기한 듯 가장 먼저 신발을 지식이며 집 안으로 당당히 들어갔다. 마침 잘 왔다. 일찍 온 김에 너도 와서 봐라. 기사님들 모셔왔으니까 거실 이쪽을 어떻게 막아야 돈이 덜 들지 견적 내보려고. 거실 한가운데에 가벽 하나 세우고 슬라이딩 도어 달면 동혁이 19셋이 당분간 지내기엔 비좁아도 그럭저럭 살만할 거다. 서민아는 그녀의 뒤를 따라 거실 한가운데 섰다. 두 작업자는 이미 눈치 빠르게 벽면 길이를 재기 시작했다. 지익. 쇠줄자가 풀리며 바닥을 긁는 쇳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칼로 저미는 것 같았다. 누구 맘대로 여기 들어오신 겁니까? 그녀가 강말순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강말순은 손에 든 파일을 식탁 위에 탁소리 나게 던지더니 획 돌아섰다. 일말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얼굴이었다. 정우가 허락했다. 내 아들 허락받고 들어왔는데 내가 왜 나한테 성질이니? 요즘 젊은 것들은 아주 조금만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눈에 뵈는 게 없지. 제가 묻고 있는 건 지금 누구 허락받고 남의 집에 기어 들어오셨냐는 겁니다. 서민아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시 박아 넣듯 말했다. 목소리는 영하의 날씨처럼 차가웠다. 작은 빵 문가에 아이를 안고 서 있던 한소연이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끼어들었다. 형님, 왜 그러세요? 가족끼리 이미 다 얘기 끝난 문제잖아요. 난 당신들 중 그 누구와도 얘기 끝낸 적 없습니다. 서민아가 단칼에 말을 잘랐다. 서슬퍼런 기세에 두 작업자가 슬그머니 눈빛을 교환하더니 줄자를 감는 손길을 멈췄다. 강말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너 지금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 아들이 오케이 했으면 어미 된 도리로 아들집 들어와서 자는 게 무슨 큰 죄라도 되냐? 어차피 올봄에 결혼하면 이 집 절반은 우리 정우 몫인데 내가 지금부터 알아서 방 좀 나누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동혁이네가 남이니? 정우 핏줄 아니냐고. 서민아는 두 눈에서 불을 뿜으며 쏘아붙였다. 이건 제 집입니다. 내 집. 강말순이 헛것이라도 들었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쥐죽은 듯 엎드려 살아야지. 니까짓게 감히 내 거를 따져. 시집 오면 돈이고 집이고 다 남편 기죽지 않게 집안 살림에 보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어미가 딸년 하나라고 아주 이기적으로 키워놨구나. 그녀는 그렇게 쏘아붙이며 보란듯이 손에 쥔 열쇠를 허공에 흔들어댔다. 이 열쇠 정우가 지 손으로 나한테 갖다 바친 거다. 정 그렇게 억울하면 내 남편 될 놈한테 가서 따지든가. 어디다 대고 하늘 같은 시어미 앞에서 눈을 불아려. 그 악다구니를 듣는 순간 서민아의 머릿속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이 인간들과는 상종할 가치조차 없었다. 그녀가 확인하고 싶었던 끔찍한 진실은 어젯밤 베란다 너머로 이미 다 들었으니까. 지금 그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단순한 오해나 착오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소름 끼치는 한 가족의 치밀한 사기극이었다. 강정우의 달콤한 거짓 위로,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탐욕, 시동생 부부의 뻔뻔한 기생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오직 서민아, 그녀 한 사람을 결혼이라는 덫에 가둬놓고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조밀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부산시장통 특유의 철문 여닫는 굉음과 왁자지껄한 소음이 배경으로 깔렸다. 엄마는 아직 가게에 있는 모양이었다.
미나 엄마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씩씩했다. 이 대낮에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서미나는 바닥에 처박힌 쇠줄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지금 당장 서울로 좀 올라와 주실 수 있어요? 수학이 넘어가 1초간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 조밀한 여사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다. 곧바로 본질을 찔렀다. 지금 그 집에 누구누구 들어와 있어? 서미나의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었다. 강정우 엄마랑 자기 동서 될 여자. 인테리어 업자까지 달고 와서 내 것을 가벽 쳐서 방으로 만든다고 이 난리예요. 곧바로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튕겨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걔네랑 입씨름하지 마. 현관문 앞이랑 집 안 꼬라지 싹 다 사진으로 찍어두고 단지 내 CCTV 잘 보이는 대로 피해 있어. 엄마 지금 당장 출발한다. 엄마. 미나야, 이 조밀한 여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다. 절대 울지 마. 엄마 말 똑똑히 들어. 방문 닫고 저것들 둘이서만 작당 모의하게 두지 마. 통화가 끊어지고 나서야 서미나는 자신이 쥐고 있는 휴대폰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폐부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신 뒤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닫혀있던 문을 완전히 활짝 열어젖혔다. 복도에 차가운 바람이 거실로 들이닥치자 강말순이 미간을 확 구겼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문은 왜 활짝 열어 제끼고 난리야? 동네방네 사람들 다 보라고요. 서미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꽉 주었다. 여긴 명백히 제 소유의 집입니다. 누구든 이 집에 발을 들이거나 못 하나라도 받고 싶으면 제 허락부터 받아야 합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뼛속을 파고들 듯 날카롭고 분명했다. 가장 먼저 짐을 싼 건 두 작업자였다. 돈 받고 일하러 온 그들 눈에도 이 상황은 명백한 범죄 현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번개같이 줄자를 감아쥐고는 저흰 이만 가보겠습니다라며 허겁지겁 신발을 구겨 신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한소연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 아이를 꽉 끌어안고 구석에 찌그러져 쥐 죽은 듯 입을 다물었다. 강말수는 제자리에 버티고 서서 새파랗게 어린 며느리한테 망신당한 분노에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이내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렀다. 내년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시동생 식구들 다 길바닥에나 앉아 죽어가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내가 정녕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이 있기는 한 거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시댁 어른을 쥐잡듯 잡는데 세상 천지에 어떤 미친놈이 너 같은 독사를 데리고 살겠어. 전 아직 백내 며느리로 들어간 적 없습니다. 서미나는 강말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말, 며칠 전에 아드님도 똑같이 하셨죠. 강말순의 주름진 얼굴이 시체처럼 굳어버렸다. 자신의 아들이 방패막이 삼아 내뱉었던 말을 며느리 될 여자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눈치였다. 결국 그날 강말순 일당은 제풀에 꺾여 물러났다. 서미나의 기세에 눌려서가 아니라 소란을 듣고 올라온 경비원들이 타인 거주지 앞 무단 점거 및 소란 행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악담을 퍼부었다. 저런 천하의 독종이 집안에 들어오면 집구석이 풍비박산 날 거라며 매번 자기 큰아들만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신세 망쳤다고 동네가 떠나가라 악을 썼다. 마침내 무거운 철문이 닫히고 서미나는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주르륵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온몸의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전까지는 발신자는 강정우였다. 그녀는 화면에서 깜빡이는 그 이름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다가 자동으로 끊어지기 직전에야 통화 버튼을 눌렀다. 미나야, 방금 어머니한테 연락받았어. 너 방금 아파트 갔다며? 강정우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잔뜩 쉬어 있었다. 너 회사에 있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거기 왜 간 건데? 내가 분명히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서미나가 얼음 조각 같은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수학이 넘어가 멎은 듯 조용해졌다. 서미나는 현관문에 기대 앉았던 몸을 일으켜 세우고
조금 전 줄자가 스치고 지나간 거실 벽면을 섬뜩하게 노려보았다. 내 입으로 분명히 말했지? 어머니 모시고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시키고 체념하게 만들겠다고. 절대 그 사람들 내 집에 못 들이게 하겠다고. 이 아파트는 오직 우리 둘만의 공간이라고. 강정우. 내가 어젯밤 베란다에서 짓거린 그 개소리. 내가 지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시 읊어줄까? 전화기 너머는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복도 밖에서 누군가 유모차를 밀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미세한 진동이 발끝으로 전해졌다. 서민아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자신의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몇 초간의 끔찍한 침묵 끝에 강정우가 바닥으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 안 자고 있었어? 서민아가 짧게 대답했다. 전화기 너머로 그가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겹겹이 두르고 있던 가식의 허울이 완전히 벗겨져 나가 더 이상 연극을 이어갈 수 없음을 깨달은 자의 절망적인 한숨이었다. 미나야, 일단 진정해. 강정우가 비굴하게 목소리를 깔았다. 내가 오해하는 그런 상황 아니야? 그럼 도대체 무슨 상황인데? 나도 일단 어머니를 어떻게든 달래놓으려고 거짓말한 거야. 그가 따발총처럼 말을 쏟아냈다. 우리 집 구석이 지금 얼마나 생지옥인지 내가 몰라서 그래. 동혁이 빚 터지고 나서 어머니가 그 불똥을 다 나한테 튀기면서 매일 피를 말리셨어. 어머니가 내 발목 잡고 있는 것도 있고 아무튼 나도 동혁이네 평생 얹혀 살게 할 생각 추호도 없었어. 그냥 우리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만 임시로 방 한 칸 내주면 나중에 내가 알아서 조용히 나한테 기생충들을 떠맡기고 길들이려고. 서민아가 비수를 꽂았다. 그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서민아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 시궁창 같은 상황에서도 그녀는 혹시나 이 남자가 그럴싸한 변명이라도 꺼내놓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는 어젯밤 베란다에서 그녀가 엿들은 그 소름 끼치는 미략이 모두 진실이었음을 쐐기 박듯 증명하고 있었다. 오늘 밤에 나 퇴근하고 글로 갈게. 만나서 다 얘기하자. 강정우가 마침내 통보하듯 말했다. 그래, 서민아가 대답했다. 와서 직접 내 입으로 다 털어놔봐. 조미란 여사는 그날 밤 KTX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곧장 치고 올라왔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그녀의 옷차림에는 장거리 열차에 찌든 공기와 부산 어시장의 짭조름한 바닷물 비린내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겉옷만 훌훌 벗어던진 채 다짜고짜 물었다. 관리사무소 어딨어? CCTV부터 까보자. 서민아가 현관에 선 채 코끝이 찡해져 대답했다. 엄마, 일단 앉아서 숨 좀 돌려. 숨은 일 다 끝내고 돌리면 돼. 조미란 여사가 딸을 매섭게 쏘아보며 무뚝뚝하게 뱉어냈다. 내가 지금 소파에 엉덩이 붙이면 입에서 쌍욕부터 터져나올 것 같아서 그래?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장부였다. 거친 수산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살아남으려면 여자는 도끼가 있어야 하고 샘이 밝아야 했다. 그녀는 걱정을 입 밖으로 내뱉는 성격이 아니었다.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뒤통수 맞기 전에 철저하게 뒷조사부터 하고 퇴로를 차단해 놓는 사람이었다. 애초에 이 아파트를 살 때도 무조건 서민아 단독 명의로 등기를 치고 혼전 개인 재산 공증까지 치밀하게 받아둔 것도 다 그녀의 해안이었다. 그때 강정우는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장모님이 철저하신 게 맞죠. 요즘 세상에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라며 능청을 떨었었다. 조미란 여사는 그때 속으로만 코웃음을 쳤을 뿐 그 얄팍한 아부성 발언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었다. 관리사무소 당직실 형광등 불빛은 창백했다. 조미란 여사는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들이밀며 소유주임을 증명했고 승인받지 않은 외부인이 무단 침입한 정황이 있으니 보안 기록을 확인해야겠다고 단호하게 요구했다. 당직 직원은 서민아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최근 입주 준비로 가구가 들어오던 상황도 인지하고 있었기에 순순히 협조하여 최근 며칠치 복도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틀어주었다. 모니터 속 시간은 배속으로 빠르게 뒤로 감겼다. 사흘 전 오후
강정우가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10분 뒤 강말순이 어슬렁거리며 나타났고 두모자는 집 안에서 장장 30분을 넘게 머물다 나왔다. 두 번째는 바로 어제였다. 이때도 어김없이 강정우가 자기 엄마를 끌고 나타났다. 그리고 오늘 낮으로 넘어가자 강말순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듯 자기 손으로 열쇠를 돌려 문을 열고는 인부 2명과 짐가방을 든 한소연을 대동하고 집 안으로 쳐들어가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화면을 노려보는 조미란 여사의 안색이 무섭도록 차갑게 식어내렸다. 화면 좀 더 앞으로 돌려봐요. 그녀가 당직 직원에게 지시했다. 화면은 강정우가 처음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던 그날로 되돌아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강말순의 곁에는 서류 가방을 든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었다. 그 남자는 집 안을 쓱 둘러보더니 문을 나서며 강정우와 심각한 표정으로 몇 마디를 나눈 뒤 들고 있던 서류판에 무언가를 끄적거렸다. 저거 인테리어 업자 아니다. 조미란 여사가 차갑게 내뱉었다. 서민아가 모니터 쪽으로 몸을 숙여 남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는 순간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구역질이 밀려왔다. 부동산 중개인 냄새가 나는데요. 조미란 여사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변호사에게 넘길 결정적인 증거 화면들을 모조리 휴대폰 카메라로 체증했다. 직원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남기고 두 모녀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야 조미란 여사는 식탁 위에 가방을 팽개치고 참았던 숨을 길게 토해냈다. 당장 그놈 새끼한테 전화해서 지금 당장 튀어오라고 해. 조미란 여사가 명령조로 말했다. 만약 오늘 내로 안 나타나면 내일 아침 출근길에 걔네 증권사 정문 앞에 돗자리 깔고 들어놓을 테니까. 아까 밤에 이쪽으로 온다고 했어. 서민아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미란 여사는 고개만 까닥하고는 서늘한 눈빛으로 거실 전체를 훑어보았다. 아까 낮에 가벽을 친다며 난도질당할 뻔했던 텅 빈 거실 공간과 덩그러니 놓인 회색 소파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거머리 같은 그 인간들이 구질구질한 이삿짐을 밀어넣고 다리를 튼 환영이 아른거리는 듯했다. 내 진작부터 그 집구석 돌아가는 꼴이 쎄하다 싶었다. 그녀가 혀를 찼다. 돈 없고 가난한 게 죄가 아니야? 남의 귀한 재산 피 빨아먹으려는 걸 가족의 정인이 뭐니 하며 숨쉬듯 당연하게 여기는 그 거지 같은 심보가 문제지. 서민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30분 후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다. 강정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직 넥타이도 채 풀지 않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식탁 의자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조미란 여사를 발견하고는 멈칫하더니 황급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장모님, 갑자기 어쩐 일로 여기까지. 내가 늦장 부렸으면 우리 딸내미 집구석 남의 식구들한테 통째로 넘어갈 판인데 안 오게 생겼나. 조미란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에게 앉으라는 말도 건네지 않았다. 자, 어디 변명부터 짓거려봐. 내 어미가 들고 와서 쑤셔댄 그 열쇠, 내 놈이 갖다 바친 거 맞지? 내 어미 모시고 와서 집구석 샅샅이 뒤진 것도 모자라 오늘은 아예 업자들까지 대동해서 집을 반 토막 내려고 작정을 했던데. 대체 언제쯤 우리 미나한테 통보할 계획이었어? 강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장모님,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혓바닥 길게 빼지 말고 팩트만 말해. 조미란 여사가 호랑이 같은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내 놈 사정 따위 내 알바 아니고 팩트만. 강정우는 말문이 턱 막혀 침만 꿀꺽 삼키다가 창가 쪽에선 서민아를 애처롭게 쳐다보았다. 서민아는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가 몇 초간 뜸을 들이다 쥐어짜듯 변명을 늘어놓았다. 동혁이가 빚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금 살던 전셋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고 어머니 모아두신 노후 자금도 다 털어넣게 생겼어요. 당장 식구들 나앉을 판이라 어머니가 어떻게든 애들 누울 자리라도 마련해 주려고 이성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내 딸 집구석을 털어먹을 궁리를 하셨다. 조미란 여사가 차갑게 비웃었다. 제가 털어먹으려던 게 아닙니다. 강정우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어요. 장모님, 제 명의로 된 상가 2채 있는 거 아시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 앞으로 남겨주신 건데 등기권리증 원본을 어머니가 움켜쥐고 절대 안 내놓고 계세요. 어머니가 저더러 동혁이 빚 안 갚아주면 그 상가들 다 팔아치워서 동생 주겠다고 협박을 하시는데 저라고 어쩔 도리가 장모님은 우리 어머니 성깔 모르셔서 그래요? 진짜 그러고도 남을 분이라고요. 조밀한 여사의 눈빛이 더더욱 서늘해졌다. 그러니까 내 놈 논리대로라면 내 재산 지키자고 아무 죄 없는 남의 집 귀한 딸 재산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게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 말이네. 강정우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장모님, 미나 집 뺏으려던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동혁이네만 잠깐 들어와 살게 눈 감아주고 저희 결혼하고 나서 시간 좀 지나면 제가 알아서 걔네 내보내고 정리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이 아파트는 저랑 미나 신혼집 아닙니까? 제가 미쳤다고 제 동생 식구들을 평생 끼고 살겠어요? 시간 좀 지나면 정리한다고 마침내 서민아가 입을 뗐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마주 보았다. 분노로 악을 쓰지도 서러움에 눈물을 짜내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정이 다 떨어져 나간 사람 특유의 무서울 만큼 서늘한 평온함만이 남아있었다. 어젯밤 베란다에서 내 입으로 짓거린 말 기억 안 나? 나중에 내가 쫓아내고 싶어도 맘대로 되겠냐고. 결혼하면 다 공동재산인데 장모님 돌아가시면 결국 다 내 차지라고. 그딴 더러운 수작이 내가 말하는 정리야? 강정우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나는 그저 어머니 미쳐 날뛰는 거 진정시키려고 입에 발린 소리 한 거야. 그가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변명했다. 미나야, 너 나 알잖아. 내가 만약 어머니 뜻대로 안 움직여줬으면 어머니 당장 내일이라도 내 회사로 쳐들어오고 내 작업실까지 쫓아가서 깽판 칠 사람이야. 난 그저 일단 우리 결혼부터 무사히 끝내고 혼인 신고 도장 찍고 나면 내가 내 처지 이해해주고 좀 양보해주지 않을까? 양보해주지 않을까? 서민아가 그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읊조렸다. 아니면 나중엔 남들 보는 눈 무서워서 이혼도 못하고 그 기생충 같은 내 가족들 떠안고 평생 종년처럼 살지 않을까? 내가 내 뒤통수 치고 짜놓은 그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내 집 뺏기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하며 체념하고 살지 않을까? 강정우는 더 이상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색은 아니었다. 그 꼴을 지켜보던 조밀한 여사가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다. 종잇장처럼 얄팍한 비웃음이었다. 요즘 젊은 새끼들은 주둥아리 하나는 참 기가 막히게 잘 털어. 아주 개수작을 상황 정리라고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는 솜씨가 일품이야.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강정우가 보는 앞에서 번호 하나를 꾹꾹 눌러 전화를 걸었다. 상훈아. 나야 미란이. 그녀의 목소리는 단숨에 노련한 사업가의 톤으로 바뀌었다. 밤늦게 전화해서 미안하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미나 신혼집 문제로 파혼을 좀 해야겠는데 자네가 법적으로 손 좀 봐줘야겠어. 전화기 너머 남자가 무어라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고 조밀한 여사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강정우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래, 아파트 명의는 무조건 우리 딸 단독 명의고 혼전 재산 공증 서류도 다 받아놨어. 문제는 이 남자 측에서 예비용 열쇠를 훔쳐다가 제 어미한테 상납하고 무단으로 주거 침입해서 집 구조까지 뜯어고치려고 덤벼들었다는 거지. 그동안 반동거 명목으로 눌어붙어 있던 것도 싹 다 정산해서 쫓아내야 하고. 내일 오후에 당장 사무실로 갈 테니 서류 좀 준비해놔. 강정우의 안색이 사색이 되었다. 장모님, 꼭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일을 이렇게 키우셔야. 일 키우고 말고는 내 놈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이 조밀한 여사가 매정하게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다. 강정우. 내 놈이 오늘 꼬리 말고 무릎 꿇고 싹싹 빌러온 거면 당장 꺼져. 혹시라도 내 주둥아리로 얄팍한 조건 걸고 협상하러 온 거라면 똑똑히 들어. 넌 나랑 협상할 자격조차 없어. 거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정적이 감돌았다. 보일러가 미친 듯이 돌아가며 뿜어내는 열기 탓에
차가운 유리창 모서리에 희뿌연 성에가 끼기 시작했다. 서민아는 문득 3년 전 강정우를 처음 부산 본가로 데려가 부모님께 인사시키던 그 겨울밤을 떠올렸다. 그날 조미란 여사는 매운탕을 한솥 끓여내 강정우 몫을 고봉으로 퍼주며 툭 내뱉었었다. 우리 집엔 금쪽 같은 딸내미 하나뿐이라 내가 기둥 뽑아서라도 뒤통수 든든하게 받쳐줄 거네. 자네 무시해서 그러는 거 아니니 오해는 말고. 그때 강정우는 해맑고 진실한 얼굴로 사람 좋게 웃으며 대답했었다.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 걸고 미나 눈에 눈물 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 찬란했던 약속은 껍데기만 남은 빈 깡통처럼 공허하게 귓가를 울렸다. 어머님 강정우가 마침내 비굴하게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병신같이 일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미나한테 진작 사실대로 털어놨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 미나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려던 겁니다. 집 문제야 제가 어떻게든 딴지 안 걸리게 포기각서라도 쓰겠습니다. 어머니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사생결단 내서 막을 테니까 제발 이 일로 파혼하자는 말씀만은 왜 못해? 서민아가 그를 내려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강정우는 마치 명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헉하고 말문이 막혔다. 우리가 3년이나 만났잖아.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치 자기 자신마저 세뇌하려는 듯 비장한 변명거리를 쥐어짜냈다.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 집 문제 하나 빼면 나 3년 동안 너한테 진짜 간 쓸게 다 빼주고 잘해줬잖아. 미나야, 나 단 한 번도 너랑 파혼하고 헤어진다는 상상 해본 적 없어. 서민아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헛구역질이 쏠릴 만큼 기가 막혀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한 입으로는 혀가 닳도록 사랑을 속삭이면서 다른 입으로는 결혼 후 뺏어 먹을 공동재산을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다. 나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눈물바람을 떨면서 내 부모가 뼈 빠지게 모아 사준 내 집을 자기 집안 거짓대들 수용소로 던져줄 작정이었다. 제 어미한테 상가 등기 권리증 뺏길까 봐 벌벌 떨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나를 불나방처럼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그녀가 그토록 굳게 믿었던 나를 향한 보호는 결국 자기 재산과 안위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순서표에 불과했다. 나를 달콤한 말로 구워 삶아놓고 지 어미한테 충성 맹세하고 혼인 신고 도장 찍어 내 발목부터 분질러 놓고 지 동생 식구들 짐 싸들고 들이닥치게 만들고 나를 화병나게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는 결국 그 지옥 같은 삶에 체념하고 길들여지게 만들 속셈. 너는 애초에 날 가족으로 생각한 적조차 없어. 서민아가 천천히 씹어뱉듯 말했다. 너는 나를 너랑 상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인격체로 본 게 아니야? 그냥 내 이기적인 계획에 묵묵히 희생해야 할 호구 취급한 거지. 강정우의 안색이 사색이 되어 파들파들 떨렸다. 그녀의 한마디는 뺨을 후려치는 것보다 뼈아프게 전곡을 찔렀다. 조미란 여사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는 듯 쐐기를 박았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열쇠랑 비밀번호 싹 다 갈아엎을 테니까. 내 놈이 여기 갖다 놓은 짐싸기 목록이나 싹 정리해서 넘겨. 날짜 잡고 짐 챙겨서 당장 꺼져. 앞으로 내 딸 허락 없이 이 아파트 반경 1km 내로 얼씬도 하지 마라. 장모님. 그리고 한마디 더 조미란 여사가 그의 애원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내 어미가 또 여기 기어와서 행패 부리면 그 즉시 영업방해 및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쳐넣고 변호사 대동해서 형사 고소할 거니까 명심해. 내 집구석 거지 같은 사정은 내 놈들끼리 알아서 지지고 볶든 뜯어먹든 해결해. 강정우가 마지막 끈이라도 잡으려는 듯 처절하게 서민아를 쳐다보았다. 미나 너도 장모님이랑 진짜 같은 생각이야? 서민아는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막상 이 관계에 사형 선고를 내릴 때쯤이면 자신이 펑펑 울며 미련을 떨거나 지난 3년간의 행복했던 추억에 발목 잡혀 마음이 약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이 벼랑 끝에 선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가장 먼저 스치고 지나간 것은 어젯밤 베란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끔찍한 칼바람이었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임 여사가 툭 던진 어제 남자친구분이 어머니 모시고 와서 치수 재시던데요. 라는 소름 끼치는 귀띔이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
자기 안방 한가운데를 꿰차고 서서 어차피 결혼하면 이 집 절반은 내 아들 거다 라고 악다구니를 쓰던 강말순의 탐욕스러운 주둥이었다. 그 지옥 같은 환영들이 어떤 달콤한 사랑의 미러보다도 선명하게 그녀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타혼합시다. 그녀가 선고했다. 강정우가 사색이 된 얼굴로 펄쩍 뛰어올랐다. 서민아. 동거도 이걸로 끝이야. 서민아가 무자비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여기 흘려놓고 간 옷조가리, 노트북, 칫솔 따위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든가 택배로 붙여줄 테니 2번 다시 이 집에 발 들이지 마. 미나야,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강정우가 바락바락 발악했다. 우리 엄마 헛소리하는 거 내가 다 끊어내겠다고 맹세했잖아.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근데 파혼이라니,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너 고작 이 집 하나 때문에 지난 3년 우리 사랑을 다 시궁창에 처박겠다는 거,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너한테는 이게 고작 집 하나 문제로 보여. 서민아가 조소 섞인 얼굴로 되물었다. 강정우는 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리며 차마 반박하지 못했다. 조미란 여사는 소파에 꼿꼿이 앉은 채 개입하지 않았다. 딸이 제 입으로 직접 저 쓰레기 같은 남자의 숨통을 끊어놓길 기다려주는 엄마의 마지막 배려였다. 서민아는 지난 3년간 미치도록 사랑했던 눈앞의 남자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깨달았다. 이 남자는 파국을 코앞에 둔 지금 이 순간조차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얼마나 처참하게 난도질 당했는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가 이토록 절망하며 매달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이 쥐고 흔들려던 황금알 낳는 거위가 날아갈까 봐 아쉬운 것뿐이었다. 결혼이라는 기만적인 껍데기, 뻔뻔하게 누러앉으려던 아파트, 자기가 구세주처럼 떠맡으려던 가족 부양이라는 헛된 망상. 넌 나랑 대화로 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어. 서민아가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말했다. 넌 내가 이미 그 덫에 걸려들어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체념할 때까지 치밀하게 날 속인 거잖아. 강정우는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한참 뒤, 그가 비참하게 어깨를 늘어뜨리며 쥐어짜 내듯 중얼거렸다. 나도 내 가족 지키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입장이라서. 그래, 그랬겠지. 서민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넌 내 능력껏 네 잘난 가족들 똥구멍 닦아주며 살아. 내 피 같은 집이랑 내 부모님 등에 빨대 꽂을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고. 그날 밤 강정우가 폐잔병처럼 쫓겨나갈 때 그의 얼굴은 시커먼 잿빛으로 죽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루한 변명조차 늘어놓지 못한 채 문 앞에서 비참하게 뒤를 돌아보며 제 무덤을 판 현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현관문이 쿵 하고 닫히고 서민아는 텅 빈 현관에 못 박힌 듯 우두커니 서 있었다. 조미란 여사가 다가가 딸의 처진 어깨 너머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묵묵히 쓸어 넘겨주었다. 가서 차가운 물로 세수나 해라. 내일부터 싹 다 청소하고 쳐낼 쓰레기들이 산더미니까. 서민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다. 스위치를 켜자 환한 거울 속에 유령처럼 창백한 여자 하나가 서 있었다. 눈 밑에는 퀭하게 검푸른 그늘이 져 있었다.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어 쏟아지는 얼음물에 손등을 적시자 소름이 돋으며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두 손으로 물을 받아 얼굴을 흠뻑 적시고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정상훈은 서교동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자신의 법률 사무소로 두 모녀를 불렀다. 정상훈은 조미란 여사의 오랜 친구이자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반백의 머리에 느릿하지만 묵직한 어투를 쓰는 그는 먼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팩트만 날카롭게 짚어내는 스타일이었다. 서민아가 예비용 열쇠 절도, 무단 주거 침입, 혼전 공증 서류, 반동거 사실 등의 디테일을 털어놓을 때 그는 불필요한 위로는 생략한 채 매서운 눈으로 서류의 메모만 빽빽하게 적어 내려갔다. 아파트 소유권 방어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만년필 뚜껑을 닫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등기상 서민아 씨 단독 명의인데다 혼전 개인 재산 공증까지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상대방 측에서 그 어떤 지분이나 권리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해야 할 급선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즉시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와 열쇠 칩을 통째로 갈아치우고 상대가 가진 모든 물리적 접근 권한을 박탈하십시오. 둘째, 동거 기간 동안 얽힌 개인 짐과 생활비 정산 내역을 1원 단위까지 칼같이 정리해서 엮일 구실 자체를 말려버려야 합니다. 조미란 여사가 팔짱을 끼고 매섭게 물었다. 그 머저리 같은 놈이 지가 살던 집이라고 뻔뻔하게 주거권 운운하며 버티면 어쩌죠? 단순 단기 동거만으로는 주거에 대한 법적 권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상훈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저쪽 어미나 일가 친척이 무단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주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사실상 집을 점거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 112 신고와 체증을 통해 즉각적인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때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아주 날카롭게 잘하신 편입니다. 서민아는 침묵 속에 그의 말을 곱씹어 듣고 있었다. 마침내 정상훈 변호사가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민아 씨 본인의 멘탈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강정우 씨가 울고불고 연락해와도 철저히 기계적으로 필수적인 내용만 전달하십시오. 감정 소모하며 싸우지 말고 구차한 변명 들어주지도 마십시오. 바늘구멍 하나 내어주지 않은 게 상책입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빠져나오자마자 조미란 여사는 그 길로 열쇠 수리공을 불렀다. 서민아의 아파트 현관 도어록은 기판까지 아예 새 것으로 통째 교체되었고 월패드와 연동된 공동 현관 방문자 출입 권한 설정도 모조리 초기화해버렸다. 강정우의 손에 쥐어졌던 그 잘난 예비용 열쇠는 그 순간 쓰레기통에 처박힐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다. 서민아가 강정우의 자네들을 박스에 처박아 넣는 손길은 기계적일 만큼 무심했다. 드레스룸 한 구석에 덩그러니 걸려있던 와이셔츠 2벌, 땀 냄새가 밴 홈웨어 1벌, 욕실 수납장 구석에 처박힌 싸구려 면도기와 칫솔, 주방 찬장 한 구석을 차지한 뜯어놓고 먹지도 않은 단백질 파우더. 막상 치워놓고 보니 그깟 짐들은 종이 박스 하나조차 채우지 못할 만큼 보잘것없었다. 고작 이런 쓰레기들을 빌미로 한 남자가 자기 인생에 영원히 무단 침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그녀가 구겨진 남색 셔츠를 집어드는 순간 작년 가을 그와 함께 남산 갤러리를 걸었던 기억이 스멀스멀 기어올라왔다. 매서운 가을바람에 몸을 떨자 그가 자신의 두툼한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고는 정작 자기는 이 얇은 셔츠 한 장 바람으로 버티며 해맑게 웃었었다. 그날 그녀는 이 남자와 결혼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멍청한 착각을 했었다. 이제 그 셔츠의 섬유 조각은 그녀의 손끝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다. 서민아는 박스를 거칠게 테이핑하여 현관 앞 쓰레기 봉투 옆에 내동댕이 쳤다. 그 꼴을 지켜보던 조미란 여사는 군말 없이 A4 용지 한 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여기 반환 품목 리스트 작성해놨다. 그놈 새끼한테 사진 찍어 보내고 퀵기사 보내서 짐 빼가라고 해. 절대 직접 마주칠 생각 말고. 그 후 며칠 동안 강정우가 입을 털었던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정리된다는 개소리와는 반대로 상황은 밑바닥을 뚫고 걷잡을 수 없이 진흙탕으로 굴러떨어졌다. 가장 먼저 발악을 시작한 건 시어머니 강말순이었다. 그녀가 기어코 강동혁을 대동하고 아파트 복도에 쳐들어온 건 해질 무렵이었다. 서민아가 갓 퇴근해 신발을 벗기도 전에 현관문 바깥에서 미친 듯이 초인종을 박살낼 듯 눌러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월패드 화면 너머로 독이 바짝 오른 강말순의 험악한 얼굴이 보였고 그 뒤로 강동혁은 뻔뻔하게도 조카의 유치원 가방 따위를 양손에 바리바리 든 채 당장이라도 철문을 부수고 들어와 살림을 차릴 기세로 서 있었다. 서민아는 도어록 안전고리를 걸어 잠근 채 서늘한 목소리로 인터폰을 들었다. 누구시죠? 강말순은 서민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이 뒤집혔다. 당장 문 못 열어. 내년이 지금 문짝 걸어 잠그고 안에 숨어서 콧방귀를 뀌어? 내년 독단 때문에 내 불쌍한 막내 아들 식구들이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 얼어 죽게 생겼는데 너는 그 넓은 집구석에서 두 다리 뻗고 잠이 오냐?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래고래 악을 쓰는 통의 온층의 이웃들이 내다볼 지경이었다. 이 집은 당신들게 아닙니다. 서민아가 단호하게 잘랐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뭐가 우리게 아니야. 강말순이 미친 듯이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다. 3년 동안 내 아들 피 쪽쪽 빨아먹고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내다버려? 친정이 돈 좀 있다고 아주 시댁을 똥개 취급을 해. 내 아들이 간 쓸개 다 빼주고 너랑 결혼해주겠다는데 그깟 아파트 한 채 들이밀며 시험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려 들어. 뒤에서 쥐 죽은 듯 서있던 강동혁이 그제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형수님 저희 진짜 며칠만 신세 지려고. 당신 형수 아니니까 입 다물어. 서민아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 서늘한 도끼에 문박의 소란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멈칫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아파트 관리소장과 보안요원이 헐레벌떡 복도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굳게 닫힌 서민아의 현관문과 그 앞에 진을 친 강말순 일당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주머니, 여기서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영업방해 및 주거침입으로 당장 110이 출동합니다. 입주민께서 강력하게 퇴거를 요청하셨으니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강말순은 분기탱천하여 핏대를 세웠다. 영업방해? 내가 내 며느리년 얼굴 좀 보겠다는데. 며느리 아니라고 하십니다. 보안요원이 무전기를 빼들며 경고했다.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건물 밖으로 나가세요. 한 번만 더 행패 부리시면 곧바로 지구대로 넘깁니다. 강말순이 끝까지 바락바락 대들려 하자 강동혁이 질리다는 듯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엄마, 제발 그만하고 갑시다. 쪽팔리게 진짜.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타기 직전까지 문을 향해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적인 년디라며 악다구니를 퍼부었고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핥히며 멀어져 갔다. 층간소음이 완전히 잦아든 뒤에야 서민아는 꽉 쥐고 있던 인터폰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방금 새로 교체한 도어록의 차가운 금속면을 응시했다. 번호판에서 파란 불빛이 1초 간격으로 깜빡였다. 이제 이 견고한 철문을 열고 닫는 권한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듯했다. 하지만 집 앞의 진상짓은 차단했을지 몰라도 또 다른 구역에서 역겨운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정우는 더 이상 아파트로 찾아와 행패를 부릴 깡은 없었는지 대신 그들의 격지인과 동창들을 상대로 역겨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군가 아주 조심스러운 투로 서민아를 찔러왔다. 미나야, 너 정우랑 요즘 크게 싸웠다며? 무슨 일이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문은 지저분하게 사리부터 악의적으로 변질되어 갔다. 조밀한 여사가 친정 돈줄을 쥐고 유세 부리며 시댁을 벌레 취급했다느니 서민아가 아파트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시건방을 떨며 강정우를 노예 부리듯 했다느니 심지어 동생 식구가 파산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한 달 신세 지겠다는 것조차 피도 눈물도 없이 쳐내버린 끔찍하게 이기적인 외동딸이라는 프레임까지 씌워졌다. 그 개소리들 중 단 하나도 그녀의 면전에 대고 대놓고 욕하는 놈은 없었지만 그 뒷담화들은 하나같이 서민아를 피도 눈물도 없는 독부, 돈밖에 모르는 속물로 낙인 찍고 있었다. 디자인 에이전시의 점심시간. 늘 그녀와 밥을 같이 먹던 동료 2명이 갑자기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다른 선약이 생겼다고 핑계를 댔다. 대학 시절부터 죽고 못 살던 단톡방에서도 매주 주말마다 불타오르던 연남동 맛집 탐방 약속이 슬그머니 그녀만 빼놓고 진행되는 낌새가 보였다. 가장 그녀의 뼈를 때린 건 그 무리 중 2명은 서민아가 강정훈의 집안과 얽히면서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해왔고 헌신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절친들이었다는 점이다. 해명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며 장문의 카톡을 썼다가 백스페이스로 지워버리기를 수십 번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남들에게 착한 년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쳐왔다는 사실을. 나쁜 년이 아니라고, 까탈스러운 성격이 아니라고, 내가 그들을 내쫓은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차하게 변명하는 짓 일단 가해자 놈들이 불쌍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동정 여론을 꽉 잡고 나면 진실을 해명해봤자 및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었다.
그 역겨운 언론 플레이가 그녀의 숨통을 확실하게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건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연남동의 후미진 선술집에서 겹지인들의 술자리가 있었다. 서민아는 처음엔 구역질이 나서 불참하려 했으나 찌질한 헛소문 따위에 굴복해서 인간관계를 다 잘라낼 필요는 없다는 오기로 모임에 나갔다. 그녀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원형 테이블에는 이미 남녀 67명이 둘러앉아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제일 먼저 호들갑을 떨며 반겨주었을 절친 김지은이 힐끗 쳐다보고는 어색하게 입꼬리만 올리며 미나 왔어 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인사했다. 술자리 분위기는 살얼음판 위를 걷듯 묘하게 자기적이었다. 다들 약속이나 한 듯 회사욕, 부동산 시세 얘기만 주구장창 떠들 뿐 그녀와 강정우가 파혼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노골적인 회피 자체가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의 피를 말렸다. 술자리가 파할 무렵 혀가 꼬인 최성민이 기어코 폭탄을 터뜨렸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미나 넌 진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도 아니고 잠깐 머물다 가는 건데 꼭 그렇게 매몰차게 파혼까지 가야만 했어? 정우 요즘 멘탈 탈탈 털려서 페인 다 됐더라. 야, 솔직히 그 새끼 너한테 3년 동안 간 쓸개 다 빼주고 지극정성이었잖아. 김지은은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며 꿀 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살필 뿐 그 헛소리를 제지하지 않았다. 서민아는 들고 있던 소주잔을 탁자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나한테 잘해준 거랑 지 어미랑 쌍으로 작당해서 내 아파트 털어먹으려 한 게 어떻게 퉁이 쳐져. 최성민이 미간을 확 구겼다. 얘야, 털어먹는다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동생 집구석 박살나서 나앉게 생겼으니 급한 불부터 끄자고 형이 잠깐 방 좀 빌려 쓰겠다는 게 요즘 세상에 형제끼리 그 정도도 못 도와주냐? 그럼 그 불쌍한 새끼 니네 집 안방 내주고 거기서 재우든가. 서민아가 서늘하게 비수꽂듯 대꾸했다. 순간 술집 안이 쥐 죽은 듯 얼어붙었다. 예상치 못한 독설에 최성민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아,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너 원래 그렇게 앞뒤 꽉 막히고 피도 눈물도 없는 기집애 아니었잖아. 피도 눈물도 없는 기집애. 서민아가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턱을 치켜들었다. 우리 부모님이 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사준 내 신혼집에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몰래 열쇠 훔쳐서 지 어미랑 쳐들어와서는 내 허락도 없이 거실 벽 허물고 지 동생네 식구들 쳐넣으려고 한 그 짐승 새끼들 쫓아낸 게 앞뒤 꽉 막힌 거야?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떼는 인간이 없었다. 결국 김지은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나야, 애들도 그냥 정우 쪽에서 하소연하는 것만 들어서 그래. 그럼 니들은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긴 했니? 서민아가 쐐기를 박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함을 치지도 울음이 섞이지도 않은 건조한 톤이었지만 테이블에 둘러앉은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은 일제히 시선을 바닥으로 쳐박았다. 그 침묵은 그녀의 억울함을 믿어주는 침묵이 아니라 그저 진실을 파헤치기 귀찮고 번거롭다는 무언의 방관이었다. 서민아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관계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생각하기를 포기한 게으름의 산물일 뿐이라는 걸 그들은 여자가 돈 좀 있다고 기고만장해서 유세 떨고 불쌍한 남자가 독한 시어머니와 기센 예비 며느리 사이에서 샌드백처럼 터졌다는 그 뻔하고 통속적인 신파극 스토리를 믿고 씹어대는 쪽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편했던 것이다. 그녀는 미련 없이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니들끼리 평생 그렇게 남 뒷담 하나 까면서 술 처먹어라. 이 그녀가 차갑게 내뱉었다. 김지은이 당황해서 의자를 밀며 일어났다. 미나야, 내가 데려다 줄. 됐어. 역겨워. 서민아가 그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쏘아붙였다. 앞으로 내 사생활 궁금해서 미치겠으면 음침하게 뒤에서 쑥덕거리지 말고 직접 나한테 찾아와서 물어봐. 그녀는 술집 미닫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찬 바람 속으로 걸어나갔다. 고깃집 백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겨운 기름 냄새와 취객들의 고함이 밤거리에 뒤엉켜 악취를 풍겼다. 그녀는 택시 승강장에 홀로 서서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화면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지만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나 변호의 메시지는 단 한 통도 오지 않았다.
그녀가 코트깃을 잔뜩 여미며 고개를 푹 숙였을 때 젖은 보도블록 위에 납작하게 짓밟혀 지식여진 은행나무 잎사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찬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쳐도 진흙탕에 처박힌 잎사귀는 2번 다시 허공으로 떠오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조미란 여사는 딸의 퀭한 안색을 보고도 굳이 어젯밤 술자리가 어땠냐고 캐묻지 않았다. 대신 딱 한마디를 툭 던졌다. 정상훈 변호사한테 내용 증명 서류 싹 다 팩스로 넘겨받았다. 내용 증명, 서민아가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조미란 여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탁자 위로 밀어 던졌다. 그 개자식 새끼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안이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 일방적으로 파혼 엎었다고 주둥이 털고 다닌다며? 일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경고장부터 한 방 날렸다. 그래도 주둥이 안 닥치고 계속 나대면 그때는 아주 뼛속까지 탈탈 털어서 형사 고발 때릴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서민아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넘겨보았다. 거기에는 겹지인들에게 뿌려진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증거자료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살벌한 경고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맨 앞장에는 태블릿 PC 화면을 캡처한 컬러 인쇄물 몇 장이 노골적인 증거물로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헉 들이켰다.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 저번 날 그놈 새끼가 혼비백산해서 도망칠 때 책장 구석에 태블릿 놔두고 간 거 너 기억 안 나냐? 조미란 여사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처음엔 그냥 택배 박스에 쑤셔 넣으려고 했는데 내가 짐 싼다고 전원 켰다가 카톡 동기화 켜져 있는 거 우연히 봤잖아. 사문이가 그러는데 내 명의로 된 합법적 주거지에 상대방이 흘리고 간 기기에서 자동 로그인된 메신저 화면 중 이 사건 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모의 정황만 캡쳤다는 건 증거 능력이 충분하다더라. 다른 겐톡은 찝찝해서 열어보지도 않았다. 서민아의 시선이 출력된 카톡 캡처본에 꽂혔다. 화면 속 글씨들은 참혹할 만큼 적나라했다. 대화 상대방은 점원이었다. 강말순, 빨리 예비 열쇠부터 몰래 빼돌려서 내놔라. 그 독한 년이 눈치채고 번호키 싹 다 바꿔버리면 그때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강정호, 어머니, 미나가 지금 엄청 예민하게 곤두서 있으니까 제발 며칠만 조용히 기다리세요. 강말순, 미친놈아 기다리긴 뭘 기다려. 혼인 신고 도장만 찍으면 그 아파트 통째로 내 집 되는 건데 뭐하러 쥐구멍에 숨어. 내 놈이 그 기집애한테 질질 끌려다니니까 걔가 기어오르는 거 아니냐. 강정우, 저도 다 알아요. 일단 제가 미나 편드는 척 연막 쳐놓을 테니까 결혼식 올리고 식구들 들이닥치면 끝입니다. 지가 며느리 년 주제에 설마 자기 집안 식구들을 길바닥으로 내쫓겠어요. 다 제 계산에 있으니까 제발 가만히 계세요. 스크롤을 내릴수록 추악한 민낯이 연이어 쏟아졌다. 강말순, 그 장모라는 여편네도 딸년 하나뿐인데 늙어 죽으면 결국 그 재산 다 너희 부부 주머니로 굴러 들어오게 돼 있어. 내 놈이 지금 멍청하게 마음 약해져서 주도권 뺏기면 국물도 없다. 강정우, 제가 알아서 기 깔아뭉개고 호구 잡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구역질이 났다. 이것은 일시적인 판단 미스나 효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핑계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썩어 문드러진 사기꾼 모자가 작당하고 파놓은 철저하고 소름 끼치는 범죄 시나리오였다. 서민아는 그 종이 쪼가리들을 쥔 채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튀어나오도록 꽉 움켜쥐었다. 이미 그 남자의 바닥을 쳐다봐서 더 이상 멘탈이 나갈 일은 없을 거라 자부했는데 막상 흑백으로 활자화된 역겨운 민낯을 눈으로 확인하고 난이 위장에 빙초산을 들이부은 듯 속이 타들어갔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조미란 여사는 딸의 억장이 무너지는 꼴을 보면서도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한참의 끔찍한 정적 끝에 서민아가 캡처본을 봉투 안에 도로 쑤셔 넣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터트려. 정상훈 변호사 사무실 직인이 찍힌 내용 증명과 카톡 캡처본이 겹지인들 사이에 쫙 풀리자마자 더러운 여론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180도 뒤집혔다. 서민아를 향해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 사냥을 해대던 동창놈들은 그 캡처본의 악마 같은 워딩들을 확인하자마자 기겁을 하며 꼬리를 말았다. 앞뒤 사정을 전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일단 미나 편드는 척 연막 친다. 결혼하면 다 내 거다. 짐 들이밀면 쫓아내지도 못한다라는 강정우의 소름 끼치는 카톡 세 줄만으로도 그동안 강정우가 불쌍한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며 떠벌리고 다니던 모든 변명이 시궁창 쓰레기로 전락해버렸다. 가장 먼저 꼬리를 내린 건 바로 다음 날 전화를 걸어온 김지은이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녀의 뒤로는 주변 소음이 전혀 없는 아주 조용한 정적이 감돌았다. 눈치를 보며 비상계단 같은데 짱 박혀서 전화를 거는 모양이었다. 미나야, 김지은의 목소리는 잔뜩 주눅들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 카톡 캡처본 애들 단톡방에 돈 거 봤어. 미나야, 내가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진짜 미안해. 내가 앞뒤 사정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서민아는 창밖에 시멘트 건물을 응시하며 작업대 앞에 선 채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녀를 말려 죽였다. 내가 제대로 안 알아본 거니? 아니면 내 알량한 호기심 충족하려고 내 상처 쑤시면서 팝콘 뜯은 거니? 서민아가 마침내 비수를 꽂았다. 김지은은 헉소리를 내더니 말을 잇지 못했다. 숨막히는 몇 초가 지난 뒤 그녀가 울먹이며 핑계를 댔다. 나는 너네 진짜 결혼까지 할 사이였으니까 설마 정우가 그 정도로 쓰레기 짓을 할 줄은 정우가 그렇게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나도 감히 상상조차 못했어. 서민아가 서늘하게 대답했다. 그 한마디를 내뱉고 나니 서민아 자신마저 참담해졌다. 그렇다. 그녀 역시 상상조차 못했었다. 정작 그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진짜 이유는 아파트 명의를 뺏길 뻔한 물질적 손해가 아니었다. 자신이 3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인간이 뻔히 그 짓이 짐승만도 못한 짓인 줄 알면서도 뻔뻔하게 미소 지으며 자기를 기만하고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제도를 지독한 노예 계약서로 악용하려 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이었다. 미나야, 내가 나 영영 안 보고 싶다 해도 할 말 없어. 김지은이 훌쩍거렸다.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꼭 직접 하고 싶었어. 서민아는 용서하겠다. 마겠다는 동정 따위는 베풀지 않았다. 그저 알았어. 끊어 한마디를 차갑게 뱉고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휴대폰을 책상 위로 엎어버리고 2번 다시 카톡 알림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이 파멸의 내용 증명과 캡처본은 여의도에 위치한 강정우의 증권사 회사 게시판과 블라인드 앱에도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증권가 찌라시는 무서웠다. 하필 강정우는 올 하반기 팀장급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임원들 눈치를 극도로 봐야 하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었다. 개인의 가정사가 회사 업무에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의 폐악질이 아니라 강정우 본인이 예비 신부를 상대로 기획한 치밀하고 악랄한 사기 및 자산 탈취 미수 정황이 만천하에 까발려졌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금융권 종사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자 신뢰도 박살을 의미했다. 사내에서 대놓고 그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탕비실과 흡연 구역에서 그가 나타날 때마다 싸늘하게 얼어붙는 경멸의 눈빛은 비수가 되어 그의 숨통을 조였다. 원래 그가 총괄하기로 구두 내정되어 있던 대형 프로젝트 담당자 자리는 하루아침에 후배에게로 넘어갔다. 급기야 인사팀에서 강정우를 조용히 호출하여 최근 사생활 이슈가 업무 퍼포먼스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사직을 권고하는 압박 면접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강정우의 셔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푸들거렸다. 그는 퇴근하자마자 곧장 어미인 강말순이 진을 치고 있는 본가로 쳐들어갔다. 강말순의 집구석은 이미 난장판이었다. 동혁인의 식구 셋이 무작정 쳐들어와 짐을 풀어헤친 탓에 거실에는 라면,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애새끼는 목청이 찢어져라 울어댔으며 싱크대에는 어제 먹고 처박아둔 기름 낀 냄비가 썩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온 큰아들의 죽을 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다짜고짜 눈을 부라리며 악을 썼다. 그 독한 년이 기어코 톡방 캡처본을 온 동네방네 다 뿌렸지? 그 독한 년이 아니라 그 캡처본은 이 못난 아들놈이 직접 쳐쓴 겁니다. 강정우가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으며 생전 처음으로 제 어미를 향해 쌍심지를 켜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내가 그동안 제발 미나한테 들이대지 말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고 피토하며 사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말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되레 삿대질을 해댔다. 이제 와서 엄히 타들해. 애초에 지 계집년 하나 단속 못해서 이 사다를 내놓고 내가 무슨 썩어 빠진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 동생네 방 한 칸 구해주라 했어? 동혁이네 식구 셋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 놈은 잘난 대기업 명함 파고 다니면서 쌩까면 그만이야? 짐승만도 못한 놈. 그래서 내가 안 쌩까고 총대 맸잖아요. 강정우가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다. 미나한테 개자식 소리 들어가며 사기치고 땅바닥에 대가리 받고 빌고 여의도 바닥에 내 더러운 실체 다 까발려져서 회사에서 모가지 날아갈 판입니다. 이제 속이 후련하십니까? 집안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다. 방문 밖에서 그 꼴을 지켜보던 어린 조카가 겁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한소연이 기겁하며 애를 끌어안고 나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구걸했다. 어머님, 아주버님 제발 그만들 하세요. 애가 놀라잖아요. 바닥에 퍼질러 앉은 강동혁은 이 모든 파국이 철저히 남의 일인 양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다. 강말수는 큰아들의 시뻘건 눈동자를 보며 속으로는 간담이 서늘해졌지만 끝까지 알량한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독설을 퍼부었다. 내 놈 새끼가 똘똘해서 상가 두 채 등기권리증 똑바로 간수했으면 내가 너한테 이런 구걸 했겠냐?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자식 새끼 둘이서 번갈아가며 지 어미 피를 말려주기네. 엄마가 제 피를 빨아먹은 거겠죠. 강정우가 썩은 동아줄을 놓듯 허탈하게 실수했다. 그 꼴이 악마 같았다. 동혁이 새끼 빚잔치에 제일 만만한 맏아들 갈아 넣어서 방패막이 쓰신 거 아닙니까? 그 말에 강말순의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다. 뭐라고 주둥이를 털어. 내가 장남인데 집안 쑥대밭 된 거 수습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너 여태 밥쳐 먹여 키운 게 누굴 위해서인데. 서로의 밑바닥을 긁어대는 끔찍한 난투극은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집구석을 생지옥으로 만들었다. 며칠 뒤 결국 백기를 든 건 강정우였다. 그는 제 어미의 소나귀에 꽉 잡힌 두 채의 상가 등기권리증 원본을 돌려받기 위해 그리고 제발미나 아파트 근처에서 깽판 치는 짓을 멈추게 만들기 위해 피눈물을 머금고 빚을 내어 동혁이네가 찌그러져 살날가 빠진 월세방을 하나 구해주었다. 지하철역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동네 반지하에 가까운 허름한 빌라였다. 터무니없는 보증금 대출 이자와 매달 뜯겨 나갈 월세가 그의 목을 옥죄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처참한 타협이었다. 이삿날 강말수는 퀴퀴한 곰팡내 나는 좁아터진 거실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며 시궁창에 빠진 쥐새끼처럼 패악을 부렸다. 내 늙은 나이에 이런 돼지우리 같은 데서 뼈를 묻게 생겼구나. 그녀가 장판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곡소리를 냈다. 애초에 저 쓸모없는 막내놈 빚잔치 수습해주는 게 아니었어.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내 인생에 도움되는 새끼가 하나도 없네. 주방구석에서 그릇을 닦던 한소연은 그 독설을 고스란히 들으면서도 찍소리 하나 내지 않고 쥐 죽은 듯 엎드려 있었다. 강동혁은 이 시궁창 월세방 비용이 제 형의 대출금에서 터져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태평하게 휴대폰이나 긁으며 배째라는 식으로 굴었다. 강정우는 낡은 라면 박스 하나를 들고 문간에 서서 어깨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꼈다. 득실거리는 자기 핏줄들을 내려다보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구역질이 밀려왔다. 그가 그렇게도 악착같이 방어하려 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위안의 둥지가 아니라 각자의 무게를 전부 그에게 짓누르며 뼈와 살을 갉아먹는 흡혈귀들의 소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처절한 깨달음은 뼈저리게 너무나도 늦게 찾아왔다. 반면 서민아의 삶은 정상훈 변호사의 철두철미한 지휘 아래 완벽하게 과거를 도려내고 있었다. 그녀는 동거 기간 동안 발생했던 카드값, 공과금, 그리고 강정우가 지분 따위를 운운할 수 있는 아주 티끌만한 재산권의 여지조차 1원 단위로 칼같이 입금하여 법적 채권 채무 관계를 깔끔하게 소각했다. 강정우는 더 이상 이 아파트 근처 반경에 얼씬도 하지 못했고 그럴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파트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서민아 단독의 것이었다. 그녀가 겪은 소모전은 그저 3년을 바친 지독한 악몽 같은 기생충을 현실에서 합법적으로 적출해내는 외과 수술 같은 과정이었다.
마지막으로 강정우가 쓰레기통에 버리다 남긴 휴대폰 충전기 쪼가리와 너덜너덜한 전공 서적 몇 권을 정상훈 변호사를 통해 택배로 싸버렸을 때 서민아는 무릎을 쳤다. 3년 동안 내 인생을 쥐고 흔들려던 거대한 인간 하나가 인생에서 소거되는 과정이 고작 종이 박스 하나로 압축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약속했던 찬란한 봄은 웨딩마치 대신 고요한 고독으로 찾아왔다. 웨딩드레스 피팅 스케줄은 위약금을 물고 취소되었고 양가 상견례 및 청첩장 제작 업체와의 계약도 모조리 파기되었다. 수백만 원짜리 위약금이 뜯겨나갔지만 그 돈은 지옥행 특급 열차에서 뛰어내린 티켓값 치고는 너무나도 싼 헐값이었다. 새벽에 갈증에 깨어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그녀는 1초 정도 본을 드레스 가본 가는 날인가 착각했다가 이내 다 끝났지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조미란 여사는 사태가 완벽하게 수습되자 미련 없이 KTX를 타고 부산 어시장으로 쿨하게 복귀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딸의 어깨를 툭 치며 명언을 남겼다. 구태여 남들 들으라고 나 이만큼 잘 먹고 잘 산다 증명하려 용 쓰지 마라. 남 시선 신경 끄고 네 인생 챙기며 똑바로 사는 게 최고의 복수다. 서민아는 서울역에서 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지하철 창문에 이 말을 기대었다. 덜컹거리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무심하고 홀가분했다. 귓가에는 지하철 안내 방송 소리와 사람들의 무의미한 웅성거림만이 흘러갈 뿐 더 이상 누구의 간섭이나 가스라이팅도 그녀의 귀를 더럽히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등신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친구들이 너희 둘 진짜 찰떡이다 칭찬해주면 으스댔고 시어머니가 우리 참한 며느리라고 띄워주면 호구처럼 쓸개를 내어줄 뻔했으며 무례한 불청객을 내쫓으면서도 속으로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는 착한 아이 증후군 환자였다. 그러나 그 가식의 장막이 산산이 조각난 지금 그녀는 뼈저리게 알았다.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착한 며느리, 속 깊은 여자,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개소리들은 결국 힘없는 여자의 목에 채워 착취하려는 목줄일 뿐이라는 것을. 반년의 시간이 흘러 계절은 끈적한 열기를 품은 여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민아는 다니던 꼰대 같은 디자인 에이전시에 미련 없이 사표를 집어 던졌다. 홧김에 저지른 미친 짓이 아니었다. 이 쓰레기 같은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그녀는 매일 밤 코피를 쏟으며 남의 밑에서 이름 석자 남기지 못할 시안을 영혼 없이 찍어낼 바에야 내 이름을 건 브랜딩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다는 맹렬한 야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늘 결혼식 끝나고 안정되면 대출금 갚고 나면이라는 비겁한 변명 뒤로 꿈을 미뤄왔었다. 그런데 그 망할 놈의 결혼이 엎어지고 나니 구질구질하게 앞날을 미룰 핑계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곧바로 조미란 여사에게 브리핑을 때렸고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 자금 대출을 시원하게 끌어냈다. 그리고 트렌디한 망원동 후미진 골목의 작지만 아우라가 느껴지는 단독 스튜디오를 덜컥 임대해버렸다. 작업실은 아담했지만 널찍한 통유리창 너머로 뒤틀린 고목나무 한 그루가 그림처럼 서 있었다. 벽면은 러프한 노출 콘크리트로 밀어버리고 작업대는 황학동 도깨비 시장을 뒤져서 건진 빈티지 원목을 통째로 올렸으며 의자만큼은 절대 허리가 아프지 않은 최고급 사양으로 샀다. 당장 폼나는 간판도 내걸지 않은 채 그녀는 맥북 프로와 듀얼 모니터, 조명만 덜렁 세팅해 놓았다. 짐 정리를 끝내고 텅 빈 작업실 한가운데에 대자로 뻗었을 때 그녀는 알 수 없는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반년 전 새 아파트에서 느꼈던 억눌린 공포감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 텅 빈 공간은 이제 온전히 그녀 자신의 땀과 아이디어로 꽉꽉 채워나갈 피의 전장이었다. 물론 독립의 길은 장밋빛 꽃길이 아니었다. 맨 땅에 헤딩하며 클라이언트를 구워 삶아야 했고 바닥에 떨어진 단가를 협상해야 했으며 갑질하는 클라이언트 비위를 맞추며 시안을 수십 번 뒤엎는 미친 스케줄의 연속이었다. 어떤 날은 밤샘 작업 후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온 채 아파트로 기어들어가 현관 바닥에 쓰러져 잠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피로는 과거 남의 시선과 남의 식구들 기분 맞추느라 영혼이 갈려나가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카타르시스를 동반한 근육통이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힙한 로스터리 카페의 브랜드 리뉴얼,
성수동 팝업 스토어의 비주얼 포스터, 독립의류 브랜드의 룩북 등 그녀의 날 선 감각을 인정하는 알짜배기 포트폴리오가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했다. 하루는 모니터와 씨름하다 컬러 샘플들을 작업대 가득 어질러 놓고 뻗어 있는데 창문 틈새로 내리쬐는 햇살이 종이 질감 위로 쏟아지며 스크린보다 더 따스한 아날로그 감성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정신없이 폰트 자간을 수정하던 찰나 현관 쪽 디지털 도어록에서 띠리릭 하는 경쾌한 해제음이 울렸다. 섬이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반사적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양손에 보냉백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조미란 여사였다. 뭐 하냐? 쥐구멍 본 고양이처럼 놀란 눈가를 하고는 조미란 여사가 현관에서 슬리퍼를 직직 끌며 들어왔다. 움직임은 예전보다 아주 미세하게 둔해져 있었다. 내가 문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등록해준 비밀번호 치고 들어왔는데 섬이 나는 긴장이 탁 풀리며 픽 웃음을 터뜨리고 다가가 보냉백을 넙죽 받아 들었다. 엄마 웬일이야? 미리 온다고 카톡이라도 하지? 노량진 쪽에 물건 올릴 거 있어서 왔다가 쓱 들른 거야. 조미란 여사가 작업대 한 구석에 보냉백을 풀었다. 어시장에서 갓 뽑아온 뜨끈한 어묵탕이랑 밀면이다. 국물 식기 전에 들이켜. 허구한 날 노트북 껴안고 편의점 빵 쪼가리로 끼니 때우지 말고. 그녀는 잔소리를 툭 던지더니 스튜디오 내부를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한 바퀴 훑었다. 입에 발린 칭찬도 오지랖 넓은 훈수도 두지 않고 그저 빈티지 원목 책상의 거친 나뭇결을 쓱 만져보았다. 책상 하나는 튼튼하고 널찍하니 마음에 드네. 서민아가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진한 어묵탕 냄새가 작업실 전체를 훈훈하게 채웠다. 그녀는 서랍에서 수저를 꺼내 엄마 앞에도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릇을 밀어주었다. 창밖으로 픽시 자전거가 휙 지나가고 초록빛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조미란 여사는 어묵 국물을 후루룩 들이켜더니 갑자기 허공을 응시하며 툭 물었다. 작업실 번호키 비밀번호. 절대 아무한테나 함부로 안 털렸지? 서민아는 숟가락을 문 채 고개를 들었다. 엄마의 두 눈동자는 마치 저격수처럼 고요하지만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싱긋 웃어 보였다. 당연하지. 안 털렸어. 오냐? 조미란 여사가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곤 통통한 부산 어묵 한 조각을 딸의 앞접시에 툭 던져주었다. 그럼 됐다. 지난 6개월간 강정우 그 찌질한 놈의 근황이 그녀의 귀에 아예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업계 건너 들리는 찌라시에 의하면 그는 증권사 팀장 승진해서 대차게 미끄러진 뒤 보이지 않는 산에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짐을 쌌다고 했다. 지금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후진 변두리 투자 자문사로 쫓겨나다시피 이직해서 바닥부터 박박 끼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강말순 여사는 여전히 그 곰팡내 나는 산동네 반지하 월세방에 갇혀 지가 빨대 꽂아 망쳐놓은 큰아들 원망이나 해대며 허구한 날 소주병이나 까고 있다고 했다. 강동형 놈은 정신 못 차리고 제 어미의 쌈짓돈까지 뜯어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짓을 하고 있다는 징그러운 결말이었다. 이제 그 더러운 막장 드라마의 소식을 전해 들어도 서민아의 감정선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부처님 반 토막 같은 용서를 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오른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 버러지 같은 인간들의 진흙탕 인생이 영원히 그녀의 단단한 철문 밖으로 차단되어 두 번 다시 그녀의 삶에 발을 들이밀지 못하는 그 완벽한 격리에 안도할 뿐이었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어느 날 서민아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딩을 기획하는 제법 덩치 큰 스타트업과 장기 연간 계약 미팅을 가졌다. 대표이사가 직접 방대한 기획안과 샘플 박스를 들고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그는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더니 씩 웃으며 말했다. 서 대표님이 그동안 작업하신 레퍼런스들 쫙 분석해봤는데 본인이 뭘 원하는지 아주 뼈저리게 그리고 독하게 잘 알고 계시더군요. 어디서나 들을 법한 상투적인 비즈니스 칭찬이었지만 서민아는 회의록을 타이핑하던 손가락을 잠시 멈칫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안다고? 과거엔 맹세코 아니었다. 3년 전에 그녀는 내 욕망보다는 강정우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 시어머니가 만족해할 굽신거림,
사회가 강요하는 둥글둥글한 현모양처 코스프레에 나를 우겨넣는데 최적화된 바보였다. 그 모든 개소리들을 다 받아내고 피투성이가 되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정작 내가 기꺼이 허락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문을 걸어 잠글 걸리는 내팽개쳐 두고 있었다는 것을. 2시간의 살벌한 미팅이 끝나고 클라이언트가 떠났을 때 창밖은 이미 짙은 남색 어둠이 깔려 있었다. 서민아는 샘플들을 척척 캐비닛에 처박아 넣고 작업대로 돌아섰다. 원목 책상 위에는 점심에 먹다 남긴 김밥 반줄과 팬톤 컬러 칩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티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피땀 눈물로 갚아나가고 있는 은행 대출 상환 계획서와 스튜디오 재무제표가 꽂힌 파일철이 놓여 있었다. 여전히 숨막히게 치열하고 전투적인 일상이지만 이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오직 그녀의 통제하에, 그녀의 시야 안에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었다. 그때 현관의 도어록이 다시 한번 삐리릭 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이번에는 환청이 아니었다. 서민아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이미 그녀의 오른손은 반사적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철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조밀한 여사가 방금 마트에서 쓸어온 듯한 묵직한 과일 봉투를 든 채 고개만 쑥 내밀었다. 뭐야, 아직 퇴근 안 하고 뻗치고 있었어? 지인네 상가 들렀다 지나가는 길에 배 좀 깎아 먹으라고 던져주고 가려고. 서민아는 일순간 멍해졌다가 이내 배를 잡고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 엄마. 좀 온다고 카톡 좀 남기라니까 진짜. 알면 또 쓸데없이 마중 나온다고 호들갑 떨거잖아. 조밀한 여사가 신발장 입구에 쿨하게 비닐봉지를 툭 던져놓고는 손을 휘휘 저으며 돌아섰다. 내려놨으니까 나간다. 비밀번호 7주라니까 신경 꺼라. 그녀는 그렇게 휙 돌아서서 육중한 철문을 꽝 닫고 나갔다. 이내 도어록이 철컥하고 강력하게 잠기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서민아는 그 굳게 잠긴 문을 뚫어져라 응시하다가 몇 초가 지나서야 픽 웃으며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앉았다. 가을바람이 열린 창문 틈새로 훅 불어들어와 책상 위에 서류철을 들췄다. 맨 위쪽 페이지에 단단하게 꽂혀 있는 것은 바로 그 마포구 아파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권리증 원본 서류였다. 종이의 빳빳한 모서리는 단 한 번도 타인의 더러운 손때를 타지 않은 채 오직 그녀의 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손을 뻗어 바람에 나부끼는 종이 끝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덮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엄마가 무심하게 던져놓고 간 그 묵직한 배 봉투를 들어 올려 그녀가 군림하는 작업대 한가운데에 아주 견고하고 당당하게 내려놓았다. 엔드.